오늘로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는데요. 더민주는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를 발표했고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비장한 각오로 심사하겠다며 대폭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더민주의 5차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자,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결국 탈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육선 의원이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신 어떻게 보면은 친노의 대부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동안 네. 김종인 대표가 불출마를 위해서 이렇게 자진 사퇴를 계속 압박을 가해왔지만은 네. 결국 거의 응하지 않고 세종시를 전략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해찬 의원 탈락이 됐고요. 이미경 의원도 은평갑에서 서울 은평갑에서 5선을 지낸 여성 의원으로서는 아주 굉장한 커리어를 지낸 분인데 네. 이번에 탈락이 됐고 그다음에 정재철 의원의 아들이죠.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 정호준 의원도 서울 중성동을이 전략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3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네. 자, 이해찬 의원의 탈락으로 이 친노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그러나 이것이 노골적으로 완전히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선거를 30일 앞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름대로는 지금 공천 과정은 여당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가고 있고 네. 상당히 선거에서도 좀 유리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친노계가 만일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의 탈락으로 인해서 거센 반발을 하게 되면 그게 겉으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면 분열이 되는 거죠. 적정 네.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해찬 의원은 총리도 하시고 육선 의원이고 정치 경력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 정대철 의원의 아들이죠. 정호준 의원도 컷오프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서울 중구에 정대철 세 부자죠. 정일영 전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정대철 전 의원, 정호준 의원까지 서울 중구에서만 3대에 걸쳐서 무려 14선입니다. 네. 정일영 전 의원이 8선, 정대철 의원이 5선, 그리고 정호준 의원이 초선.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같은 지역구에서 한 가게는 이 가게가 유일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재선 2대에 걸쳐서 한 데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정호준 의원의 선택이 갈림길인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김종인 대표가 초기에 정호준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걸 정대철 전 의원이 집안을 그렇게 집안끼리 싸움 붙이려고 하느냐 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대철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기 때문에 정호준 의원은 본인의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또 국민의당이 19석이고 네. 원내교섭단체에 한 석 모자라는 석이기 때문에 네. 정호준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또 3대에 걸친 선거 경력들을 자신의가 이 상태에서 끝낼 수는 없다. 그런 네.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우선 정호준 의원의 경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명문가의 자제가 이제 탈락이 됐다는 것인데요. 네. 아마 김종인 대표가 3선 이상 50%, 초재선 30% 이렇게 물갈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대상으로 아마 본보기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해찬 의원을 탈락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민주는 호위무사하는 명문가의 자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네. 만들겠다 이런 뜻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가느냐 아마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네.
대개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 부자 간에 그렇게 똑같이 잘 안 갑니다. 네.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지. 근데 정호준 의원의 탈락 이유가 무엇인지 좀 우선 궁금하고요. 그 네. 탈락이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국민의당의 당으로 가서 심판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두고 비워놨던 지역들이 있는데요. 뭐 김한길 의원과 박지원 의원 지역에도 오늘 공천이 됐습니다. 야권 연대는 물 건너갔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광진갑이죠. 김한길 의원 지역구 그리고 김영환 의원 지역구, 지금 국민의당에 쭉 가 있는 주승용 의원, 박지원 의원 지역구에 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군산 김관영 의원 지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그 선거 연대를 놓고 지도부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거구별로 후보 간의 연대 그거는 아직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오늘 공천을 통해서 당대당의 선거 연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야권 연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공천된 사람들은 후보 등록 일자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뭔가 벌어질 수도 있다. 만일 선거연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한다면 당대당 선거연대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네. 서로 간에 지분을 나눠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여당과 대결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네. 만약 그것이 이제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선거를 한참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판세가 좀 나오겠죠. 한 선거운동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 판세에 따라서 또 가능한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후보 간에 그런 선거연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개별적인 선거연대를 할 경우에는 사실 네.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그 전에 전례에서 보면은 상당히 뒷거래도 오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대당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습니다. 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면요. 안철수 대표는 개별 후보자들의 단일화 협상은 막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동안 뭐 부분적인 연대도 없다라고 하다가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 후보자 간의 개별적인 후보 단일화는 뭐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지금 네. 단계는 논의하지 않, 약간 퇴로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로서도 뭐 지도부 간의 그런 이견들을 좀 수습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바닥 민심들이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너무 고집을 피움으로써 호남 민심이 좀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기가 숨통을 터주는 의미에서 네.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 발언으로 당내 이 야권 연대와 관련한 당내 분열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 방법은 뭐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연대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당 선거연대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일단 개별적 연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정치라는 것이 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극단적인 선언을 하면 안 된다. 광야에서 죽겠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정치를 뭐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좀 더 항상 그 결과를 오픈시켜 놓고 가는 것이, 정치는 결국 설득, 대화, 협상 뭐 이런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남아둬야 되고요. 국민의당이 만일 이번 총선 이후에 제3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은 선거연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선거연대를 하자는 그런 사람들, 네. 특히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요,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국민의당 사람들은 전부 지금 연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도 당의 후보로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조금 진행되다 보면 전형적인
전체적인 상황이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상황이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후보 등록이 24일, 25일입니다. 그 전에 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뭐 자연적으로 투표 용지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것이 한 9일 이후입니다. 후보 네. 등록 이후. 그러니까 4월 초 정도까지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투표 용지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투표 용지는 2번, 3번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네. 물론 투표소에 이렇게 뭐 공지는 하게 돼 있지만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면은 투표소에 공지가 되더라도 그 후보 단일화의 의미는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국민의당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단수 공천으로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김동철, 권은희, 장병환 의원은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천정배 의원 대표 경우에 이렇게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도가 갖춰지게 됐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랑 구도가 갖추게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그 후보 공천이 호남 지역입니다. 네. 호남 지역 공천인데 그 현역 의원들을 전부 단수 추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남 물갈이에 대한 그 국회의원 물갈이에 대한 그런 현지의 목소리들을 경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 그런 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은 뭐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은 단수 추천한 경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탈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경선이 확정이 됐네요. 네, 아마 천정배 의원은 아마 강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탈당까지 시사하는 거겠죠. 네. 그럼 국민의당이 만들어지자마자 깨진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로서는 절대 잘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조금 변화시킨 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안철수 대표는 반나 그렇게 이게 마음을 바꾸느냐, 네. 너무 이게 심하지 않냐 하는데 정치 현실이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천정배 의원을 좀 묶어두기 위해서는 그런 여지를 연대 가능성을 좀 남겨둠으로 해서 천정배 의원이 탈당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인도 탈당하면 본인도 정치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아서 이 국민의당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 오전에 이한구 위원장이 비장한 각오로 심사를 하겠다라고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새누리당 경우에는 가장 그 뇌관과 같은 그런 아주 민감한 지역들에 대한 공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 뭐 12곳 중에서 별로 논란이 안 되는 수성감 말고는 11곳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 그 처리가 남아 있고 네. 또 인천 경우에도 지금 막말 파동의 주역인 그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황우여 전 그 교육부총리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오래 남겨두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그런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의 공천이 관심인데, 뭐, 일부에서는 컷오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에는 뭐 컷오프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네. 전체 민심이요, 심지어 여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까지도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 그 녹취록이 지금 뭐 그야말로 정치에 아주 그냥 진흙탕 싸움을 그대로 정난하게 내보냈기 때문에 네. 우리 정치의 황폐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당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나마 이제 윤상현 의원이 명예롭게 가려면 자진 이번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이번 파문을 잘 봉합하고 나름대로 선거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상현 의원 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네.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지난 총선 때 그 통합민주당이었죠. 그 김용민 후보의 막말 발언 그것이 굉장히 그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것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 선거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자진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천을 한다면은 친박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막말을 해도 살아남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줄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인 김무성 대표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로키라고 하는데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친박이나 하고 강하게 부딪히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표로서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럴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뭐 어떤 경우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가자 이런 가능성이 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지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 유승민계의 공천 결과 발표도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굳이 꼭 예상하라, 뭐 찍으라고 말씀하시면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 그동안의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의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당대표도 탈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네. 단지 이제 윤상현 의원의 그 녹취록 파문 때문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살생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생부적인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뻔 했는데 사실은 살생부가 그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늦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완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나름대로 위원장 하면서 내놓은 것을 한번 보여주려면 유승민 의원과 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그런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후폭풍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 및 대구 저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요. 네. 그것은 아마 여당의 공천 과정의 그 불협화음을 훨씬 더 확산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몇 군데 지역구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윤곽이 드러난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픽이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자, 대구 수성갑인데요. 자,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이 1%포인트 이내의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역은 당초 김부겸 후보가 많이 앞섰던 지역이었죠.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거의 그 오차 범위 내로 좁아 들어왔는데 이 조사 기간을 보니까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입니다. 네. 그런데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날이 10일이었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8일,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박빙까지 왔으면은 네. 역전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단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공천 여부, 결정 여부가 대구 또 민심에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킬지가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격전지죠. 전남 순천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순천 지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였죠. 김광진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더민주에서 누가 나와도 조금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유일하게 깃발을 꽂은 여당 의원이 이정현 의원인데 호남에서는 그래도 더 민주다라는 인식이 강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더민주 뭐 정통 그 야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호남에서는 강하다. 아무래도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요, 현재까지 우리 한국 선거에서는 그 지역주의가 가장 중요한 그 투표 결정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개별 정치인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은 뭐 텃밭에서의 그런 지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네. 의원이 아마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쾌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데 왜 그때 상황은 그랬느냐? 아마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세금 폭탄을 순천에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지역 공약이 먹혀 들어갔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과연 그게 얼마나 그대로 됐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저는 예산도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역 주민의 정서는 아무래도 지역주의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 노원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역구인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의 2파전에서는 그 안철수 대표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3자 대결의 경우에는 이준석 비대위원에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지역은 다자구도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 새누리당 또 안철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학 그 전 혁신위원이 될지 황창하 전 국회 도서관장이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정의당에도 후보를 내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안철수 대표로서는 상당히 힘에 겨운 싸움을 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또 성향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대선 주자들은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이렇게 투표에서는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정말 투표 함이 열어져야지 그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 네, 일단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당사자는 연대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가장 연대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은 뭐 이거 아이러니한데요. 네. 뭐 그 연대를 반대하는 선봉에 섰던 안철수 대표가 현실적인 상황은 연대를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안 한 상태에서는 질 수도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태로 나눠갖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 저는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연대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 선거연대라는 게 꼭 그 구태 정치의 한 면모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합 집산하고 합종 연행하는 이런 식의 연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권의 주도, 여권의 개헌선 3분의 2를 타파하자는 게 두 야당의 목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서로 합리적으로 연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을 30일 앞둔 여야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